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사실 자신이 많이 없었어요. 정말 자신이 없었는데 어 더블엑스라고 하는 아메이의 뉴트리라이트 식품을 먹으면서 제 자신이 놀라울 만큼 건강에 변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왜 이렇게 좋아지지?' 이런 호기심. '어떻게 내 건강이 이렇게 좋아지지?' 라고 하는 호기심으로부터 이 사업이 인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돈도 벌지만 건강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지는 거, 이것이 암회에서 참 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당뇨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어 그럼 돈을 잃은 건 적게 잃은 것이고요. 사람을 잃는 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른 것이 사실은 소용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성인병이라고 하는 이 당뇨에 대한 걸 좀 천천히 알아볼 텐데, 당뇨라는 이 말에서 병의 기전이나 원인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사탕당 오줌류 병들 병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소변에 오줌에 사탕, 당 성분, 즉 포도당이 계속 빠져나가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걸 살펴보면, 당뇨병은 비정상적인 식습관이 대부분 원인이에요. 물론 유전적인 게 큰 영향을 주긴 하지만 뒤에 원인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당뇨병은 비정상적인 식사 습관과 생활 습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로 인해서 비만해졌거나 배둘레임이 넓어졌거나 나이가 들수록, 또는 유전적인 영향은 아주 크고요. 운동이 부족한 이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췌장이라고 하는 기관은요, 십이지장과 위장을 걸쳐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췌장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라는 곳이 있어요. 그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원래는 인슐린을 분비해야지만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어 포도당으로 전환되면서 세포 속으로 전달되어서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 대사에도 타는 영양소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 문제는 우선 이런 그 당뇨나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은 대부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사증후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마치 고구마 줄기 하나 들어 올리면 고구마가 줄줄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대사증후군은 여러 성인병들을 줄줄이 연결해서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정말 정상 페이스로 돌려놓는 거 꼭 애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대사증후군은 원인이 뭔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언급해서 배웠지만, 첫 번째 운동 부족이나 생활 습관의 음식 습관 등의 문제로 인해서 첫 번째 복부 비만이 원인이에요. 복부가 비만해진다라고 하는 건 지방간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당연히 지방간이죠. 그러면 간에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배출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죠. 콜레스테롤을 담즙을 만들어서 버리는 역할, 콜레스테롤을 균형 있게 분비시켜서 LDL 콜레스테롤이 일을 하고 나머지를 HDL을 만들어서 보내서 간으로 곧 데리고 오도록 하는 역할까지도 해줘야 되는데, 이 간의 이 기전들이 망가져 버린 거죠.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럼 점점 지방 처리가 안 되니까 지방간은 더 심해질 것이고, 배둘레임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대사증후군이 발병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혈압이 상승하겠죠. 왜냐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눌러붙게 되고, 눌러붙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 압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혈압이 상승하고 중성지방이 상승하게 되는데, 중성지방이라는 건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많이 사용이 되면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덜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중성지방은 지방이 변화된 형태가 아니고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사용되고 잉여 에너지로 남는 것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의 형태로 우리 체지방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지방이 당연히 높아지고요. HDL이 저하게 됩니다. 이 말은 간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부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합성하지 못해서 역할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동맥경화 등 여러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내당능 장애라고 하는 식후 혈당이 우선 높아지게 돼요. 식후 혈당은 식사를 하고 2시간 이후에 체크하는 혈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식후에 정상적인 사람은 200을 넘어서지 않는데 200 이상 상승해 버렸을 때 이제 당뇨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지속되고 나면 그 위에 공복인데도 혈당이 높아지는 공복혈당 상승을 경험하게 돼요. 공복혈당은 100 이하가 안전하고 120이 넘어가면 이거는 당뇨라고 위험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후에는 공복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즉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혈관에 계속 머무른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당뇨병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여러 합병증을 만들게 됩니다. 즉 혈관에 피가 맑지 않고 당이 혈중에 그대로 녹아 있다 보니까 끈적끈적해지고, 그렇게 되면 흐름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으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 3가지가 망막합병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 또 하나고 하면 족저, 그러니까 발의 괴사, 발괴사, 말초혈관 장애 합병증, 이런 것이 오게 됩니다. 망막합병증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명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을 겪을 수 있고요. 실제로 실명하는 환자의 대다수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신장합병증은 혈액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신정이라고 하는 건 혈관이 마치 실타래처럼 감겨 있는 그런 장기예요. 그러니까 간은 혈관이 실타래처럼 감겨 있으니까 당연히 혈중에 당뇨가 많다라는 건 그곳을 지나면서 실타래가 당연히 필터 역할을 하는데 많이 걸러줘야 되니까 이 신장 혈관들이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터지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 못하게 되면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경합병증은 제대로 신경과 이런 것들이 영양소를 전달받지 못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문제가 발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혈관계나 또는 치매라든지 또는 족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병증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말 우리가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없는 시력이 상실되거나 만성 심부전증이나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절단 수술을 해야 되거나 심근경색이나 중풍 같은 것들이 실제로 당뇨의 합병증으로 올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시간에 비례해서 생기는 것이 당연한 정착지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사전에 잘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당뇨라는 건 정상이 공복 시에 100 미만, 식후 2시간 이후에 14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당하 혈색소는 5.6에서 6.5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전당뇨는 그 어떤 경계선에 있는
부분을 말하고 당뇨병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는 것이 공복혈당 126 이상, 식후혈당 200 이상, 당하혈색소 6.5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이 높아질까? 그 당뇨병의 원인이 뭘까를 보면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둘 다 당뇨병인 경우는 그 자녀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6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두 부모가 다 당뇨병이 없을 때는 1% 미만이에요. 0.87%에 그친다는 거죠. 그만큼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또 부모 중에 한 명이 당뇨일 경우는 27%의 정률 정도의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8%라는 건 약 40% 정도는 부모가 다 당뇨인데도 당뇨가 발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만약 환경적인 요인의 어떤 결과 차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호르몬 분비의 이상,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운동 부족, 큰 상처를 입었거나 임신성 당뇨라고 하는 경우가 임신했을 때 갑자기 살이 찌거나 막 부기가 계속 늘어나는 거. 임신성 당뇨 위험하다라고 하거든요. 거대아가 만들어지면서 출산할 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임신성 당뇨, 그 다음에 식습관의 잘못, 비만 자체가 당뇨병을 불러온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과다한 음주. 자, 그럼 음주를 마시면 간이 손상되고, 간이 손상되면 이 여러 기전들에서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약물 남용에 의해서 또 당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어떤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환경적 요인을 어떻게든 갖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더욱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당뇨는 우리가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말하는 거고 2형 당뇨라고 하는 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인슐린의 수용체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형 당뇨는요. 대부분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아예 만들지 못하거나 내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부족하게 만드는 것을 1형 당뇨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하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가 되죠. 이 포도당이 우리 세포 안으로 가서 에너지 원료가 되고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인슐린과 결합이 돼야지만 세포 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인슐린이 없으니까 포도당 혼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당이 혈중에 머물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2형 당뇨는 그와 다르게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었는데 이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슐린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문제가 생겨서 결합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합이 돼야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혈중에 계속 머물러 버리게 되는 걸 말하는데 2형 당뇨는 대부분 식습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형 당뇨는 대부분 운동을 하거나 식습관을 바꾸거나 또는 그러니까 살을 빼거나 이러면 훨씬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당뇨에 있어서 합병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당화혈색소예요. 그래서 공복혈당, 식후혈당도 그 수치가 중요하지만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내로 유지시키는 건 어쩌면 그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화혈색소의 수치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HbA1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Hb가 헤모글로빈이란 뜻이에요.
헤모글로빈 A1 이런 뜻인데, 헤모글로빈 적혈구의 중심에 있어서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4개를 붙잡고 거기에 영양소를 실어서 우리 몸 곳곳에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이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도록 당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적혈구 100개 중에 포도당이 들러붙어 있는 적혈구의 개수를 100분율로 나타낸 지수를 HbA1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통은 적혈구 100개 중에서 포도당이 붙어 있는 적혈구는 6개에서 7개 이하여야 정상이죠. 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심각한 그 합병증을 유발하게 됐는데, 이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 개수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다라는 거. 자, 당뇨병은 대부분 검사를 우리가 늘 자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3대 증상이 있어요. 그 3대 증상이 뭐냐면 다음, 다식, 다뇨예요. 혈중에 당연히 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마르다라는 신호를 우리는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뇨, 혈중에 많은 양의 인슐린이 있다가 보니까 또 당이 있다가 보니까 이것들이 배설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갈증을 느끼는,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또 뒤에 자세히 나오지만 이 탄수화물이 주요 에너지원이죠, 우리 몸에서는. 근데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많이 먹도록 합니다. 많이 먹도록 하는데 후반부가 되면서 오히려 살이 빠지게 되죠. 그 이유는 지방이나 단백질이 대신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버리기 때문에 살이 더 빠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뇨, 소변량이 다 이제 늘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소변의 횟수가 작고 양이 많아지게 되는데, 보통은요 낮 동안에 4 내지 6회, 밤에는 한 번 정도 가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당뇨 환자들은 10번 정도를 계속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소변량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 이유가 뭐냐면 당뇨 환자는 혈액에 당연히 당이 에너지로 사용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은 혈관을 통해서 돌잖아요, 피가. 신장의 세뇨관이라고 하는 필터에 당연히 당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서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체내에 있는 수분까지 다 끌어오게 되면서 소변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갈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변을 많이 자주 보기 때문에 탈수로 인해서 갈증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단 거 먹고 나면 물 먹고 싶잖아요. 고혈당이 삼투압, 즉 삼투압의 혈액의 삼투압이라는 건 혈중이 끈적끈적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뇌 시상하부에서 내가 마치 물이 부족해서 그렇게 내가 이런 삼투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을 자꾸 마시도록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때 물을 많이 마셔도 전혀 무관하고요. 신장에 이상만 없다면 물을 많이 마셔줘서 피를 묽게 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허기진 느낌을 우리 몸이 보상 심리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인을 받게 되고 사인을 내리게 되면서 식욕이 더 가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체중이 감소해요. 왜냐하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려고 하면 인슐린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지게 되는 거죠, 소변으로. 그러니까 대체하는 에너지가, 우리 에너지원은 세 가지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런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고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과 지방이 대체 에너지로 사용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지방은 가장 늦게, 지방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는 가장 늦게 빼다 써요. 마치 적금해 놓은 돈처럼. 근데 단백질은 지방보다 더 빨리 빼쓰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근육이 감소해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약해지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 근육 운동을 꼭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체 근육이 건강한 사람은 이 인슐린이 당을 세포로 보낼 때에 근육세포는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이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근육이 많은 사람은 당을 올리는,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단백질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당뇨병의 대부분 초기 증상으로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늘 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탈수로 인해서 체력이 저하되기도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단백질이 사용돼 버려서 더욱 이제 그런 증상이 있게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밖의 증상들의 염증 체질이 돼요. 즉 뭐 잇몸에 피가 나거나 질염에 걸리거나 아니면 그 뭐죠, 우리 지금 아토피로 인해서 알러지로 인해서 이렇게 눈에 망막 염증이 생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때, 이런 증상들이 다 있을 때에는 한 번쯤, 당뇨 검사는 아주 쉽잖아요. 당뇨 검사는 소변으로 하는 게 아니죠. 혈중에 남아있는 당의 양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으로 하는 거죠. 잠깐 살짝 찍어서 하면 1초 후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자, 당뇨병은요, 관리만 잘하면 평생 친구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합병증이 문제인 거죠. 당뇨병보다 더 무서운 게 합병증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암에 걸릴 확률도 3배 이상 높고요. 그다음에 협심증, 왜냐하면 혈관이 탁해지고 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맥경화, 뇌경색 다 같은 기전이 되는 거죠. 족부병변, 피가 심장보다 낮은 말초로 내려가서 다시 이 추광판을 통해서 올려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순환이 장애가 생기면서 족부에 병변이 생기면 다리를 잘라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장이 이렇게 투석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고 망막, 실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당뇨 합병증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말초 신경, 손이 저리다든지 이유 없이 손이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합병증은 혈중 당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당뇨병은 음식 관리,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음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선 간식은요, 단순당이 함유되어 있는 거, 우리 뭐 음료수나 빵이나 아이스크림 전부 단순당이죠. 즉 단순당은 다 쪼개져 있어요. 복합당에서 이당류에서 단당류로 쪼개는 게 우리 소화효소들이 하는데 이것이 이미 다 쪼개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즉시 바로 당을 올려버리는 단순당은 절제해, 절대 먹지 마라. 대신에 홀밀빵이나 고구마나 이 천연에 식이섬유가 함께 포함된 이런 것들 간식으로 먹어라 얘기고요. 음료도 마찬가지로 당이 적게 들어있는, 뭐 콜라는 권하지 않지만 탄산수라든지 물을 주는 걸로 대체하시면 좋고요. 과일은 당분이 많은 것보다는 채소류에 가까운 토마토나 아보카도, 체리 같은 것들을 선호하길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식품을 가식하지 않도록 해야 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당 상승, 지하의 수치가 높은 것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쌈이나 이런 것들,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을 꼭 먹으라고 얘기하고 단순당 피하고, 어차피 그 간에 손상이 있으면서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잘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하는 거는 극도로 줄이셔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 환자의 식이요법 및 건강식품, 저희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데요. 이 솔루션은 첫 번째 당뇨 환자는 식이섬유, 지금 이제 우리 곧 나올 글리코다운이 첫 번째지만 우선 평소에 식습관으로 특히나 예방이라든지 평소의 관리로 가장 중요한 게 식이섬유예요. 왜냐하면 식이섬유는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는 탄수화물을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죠. 동물들은 이 식이섬유를 탄수화물로 사용합니다. 사람은 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장 빗자루로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탄수화물에 있는 당을 붙잡아요. 그래서 흡수가 되지 않도록 또 천천히 당이 흡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식전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이 당뇨 환자들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WX요. 기력이나 뭐 체력이나 면역이나 모든 것이 다 떨어져 있고 혈중은 지방들이 산화가 되면 즉시로 더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WX는 반드시 섭취해줘야 된다. 또 특히나 WX 속에 들어있는 아연이 인슐린을 만드는 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분비되도록 인슐린이 만들어져서 이것들이 수용체의 결함이 없이 세포 속으로 역할을 잘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칼슘이나 칼륨 같은 미네랄입니다. 이것이 골고루 들어있는 게 WX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이런 혈중의 산화를 예방하는, 우리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수분 농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 비타민 C죠. 근데 기름성 지방 성분의 항산화를 돕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가 비타민 E예요. 그래서 섭취해 줘야 된다는 거고, 비타민 C, 당뇨 환자들은 당연히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고 여러 합병증으로 혈관이 그냥 터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의 탄력, 즉 콜라겐 조직의 탄성을 높여 놓아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해서 혈관의 탄성을 높여 놓지 않으면 심혈관계 질환뿐만이 아니라 그 뇌졸중이나 중풍이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 아세로라C 평소에 많이 권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3는 아까 당뇨 환자들은 HDL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지 못하는 그런 대사 질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찌꺼기가 될 수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HDL을 내부에서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HDL가 HDL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주는 EPA, DHA, 이것을 평소에 많이 섭취하는 것, 물론 피를 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6나 B12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수용체에 자극을 하는 키의 열쇠를 여는 그런 것을 돕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B 플러스 권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유틸 프로틴,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죠. 단백질이 얼마나 당뇨 환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잘 강조하시고, 자, GLA 브랜드는 이제 혈액 응고를 막고 호르몬 분비 조절을 해주고 항염증 작용을 하고 인슐린 작용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을 배출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GLA 브랜드도 권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슘, 마그네슘이 인슐린 조절, 인슐린 분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 비타민 D가 면역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칼메틱까지 이렇게 전하는 것 솔루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월에 출시되는 유틸리다이트 글리코다운, 당연히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권장해야 되는 필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당뇨 환자가 아니어도 20대부터 사전에 혈당 관리를 하는 제품이다라고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대부분 단순당을
대부분이 그냥 쉽게 접하잖아요. 옛날처럼 길이나 고구마나 이런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쪼개져 있는 당분을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20대부터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필요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특히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잘 안내받으시고 섭취한다면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글리코다운은 1에 2개씩 한 번을 먹는 겁니다. 여기에 글리코다운 속에 있는 주요 기능 성분이 바나바 잎이라는 건데, 이 바나바 잎 안에 들어있는 이 특수 성분, 이게 코로솔릭 애시드라고 하는 코로솔산이에요. 코로솔산이 바로 하는 역할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글리코다운이라는 이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거라는 거 아시고, 그래서 이 바나바 잎이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혈당 수치의 유의적 감소가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15일간 섭취를 했더니 보름 후에 20 내지 30%의 혈당치가 평소에 이런 생활습관 그대로 가져갔을 때 감소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주요 성분이 바로 코로솔산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의치리 라이트가 까다롭게 꼼꼼히 설계한 표밀라, 이거는 이 자체 표밀라 안에 아까 미네랄 비타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렸고, 이 주요 성분들을 이 바나바 잎과 함께 부재료로 다 넣어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또한 췌장의 그런 인슐린 분비에 관여한 그 기능들을 돕는 부스팅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100% 순수 인도산 프리미엄 바나바 잎, 이거는 엄격히 제한된 그런 양이다라는 거 같고요. 그다음 바나바 잎 추출물의 작용 기전은 이 바나바 잎 속에 들어있는 코로솔산이라고 하는 것이 인슐린 분비에도 관여를 하지만 인슐린 분비가 되어서 잘 결합하도록도 또 돕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먼저는 알파 아밀레이스가 뭐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복합당이죠. 이것이 2당류로 쪼개지고 다음 단당류로 잘게 쪼개지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효소가 알파 아밀레이스예요. 이것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쪼개지지 않으니까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설되도록 하는 역할을 돕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장에서 쪼개진 것들조차도 흡수가 되지 않도록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로솔산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찹쌀이 맵쌀보다 더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찹쌀은 이 연결고리가 짧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돼요. 맵쌀이나 현미 같은 거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이 연결고리가 길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연결고리가 있는 걸 짧게 쪼개는 것이 바로 알파 아밀레이스인데, 이거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바나바의 추출물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흡수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까지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대용량과 소용량으로 구분되어서 5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 이것은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섭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 단계 당뇨나 또는 당뇨가 염려되는 유전력이 있거나 내 생활 습관, 식습관이 좀 내가 생각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장기적으로 섭취를 해도, 또는 건강한 삶 섭취해도 전혀 어떤 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시가 된다. 5월 달에. 글리코다운은 꼼꼼하게 설계된 부원료와 함께 있는데 그게 인시투라는 거예요. 인시투 여기 보면 이제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이 식후 혈당 개선과 식후 인지 기능 개선. 이 말은 식후에 식곤증이 오고 너무 피곤한 증상을 겪게 돼요. 당뇨 환자들은. 그래서 이것까지도 개선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밑에 인체 적용 시험에 보면 혈당 수치가 48%,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식곤증을 막고 식후 집중력 개선이 마이너스 15% 정도는 확인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시투라는 게 일종의 해조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이런 그 특허 성분으로 입증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글리코다운은 이렇게 여러 부원료와 더불어 비타민 무기질이 함께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유틸리라이트의 자체 표물러이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대부분 우리 GLA 감마리놀레닉 애시드가 생리진 증후군을 방지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고 중성지방을 억제시킨다라는 이런 걸 아메가 처음에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식약처에서 비스무리하게 만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 쏟아져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GLA 감마리놀렌산 유치리라이트는 오랜 34년부터 연구를 했고 많은 과학자와 특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마리놀렌산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우리 생체 활성 물질의 전구체인데, 이것이 우리 몸에 오메가3 성분이나 비타민이 내 몸에 부족했을 때 염증 물질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GLA에는 당기라든지 비타민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들은 오직 감마리놀렌산, 즉 도라지의 성분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 물질로 전환되더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제품들의 자치를 감추고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먹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해서 먹는 건강식품은 정말 건강할 수 있는 식품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유치리라이트라고 하는 그 역사성과 기술력과 어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강하게 어필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필요한 크롬,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B12, 비타민 E, 나이아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부원료로 들어있다 라고, 이것이 경쟁력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 기능은 노화를 통해서 퇴화라는 걸 하게 되죠. 당연히 췌장세포의 인슐린을 만드는 기능이 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잘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나이가 들수록 더 생긴다라는 거고요.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가요? 당뇨병, 우리 당뇨약, 혈압약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혈압약을 먹으면 고혈압이 치료가 되나요? 아니죠. 평생 고혈압인 채로 살아가는데 압을 낮추는, 혈관을 평창시켜서 압을 낮추는 것만 약이 도와주는 것처럼, 이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인슐린을 외부에서 섭취해서 단지 세포 안으로 좀 넣어주거나 빨리 배출되도록 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완치가 아니라 평생 관리를 잘해서 친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형 당뇨, 즉 수용체에 문제가 생긴 이런 당뇨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비만을 개선해 줬을 때 치유되거나 약을 먹지 않고 개선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형 당뇨, 췌장의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파괴된 이런 일형 당뇨는 평생 그냥 친구처럼 인슐린 치료법을 사용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잘 관리하면, 즉 약을 제때 잘 의사 치료를 받으면서 또는 생활 습관을 수정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면역에 신경을 쓰고 근육을 키워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평생 친구처럼 살 수 있는 병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글리코다운
아메 자체의 독자적인 포뮬러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춘 이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고 이것은 당뇨 환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전 단계 당뇨나 유전력이 있는 그런 가족력이 있는 이런 당뇨 아직 발병을 하지 않았지만 잠재된 당뇨병에서도 충분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뇨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어떡하나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당뇨약을 드시는데 당뇨라는 건 억지로 내가 먹는 양의 당을 배출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혈중에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되죠. 근데 당뇨약은 어느 수치, 평소에 이만큼 먹었을 때 양을 배출하도록 처방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한 3일 정도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밥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고 누워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당뇨약을 그대로 똑같이 먹으면서 글루코다운을 먹었다면 그나마 안 먹었는데 조금 먹었던 그 당까지도 흡수가 안 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자체적으로 당이 그냥 내 혈중에 너무 부족해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글루코단을 섭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평소처럼 컨디션이 좋아서 충분히 밥을 제때제때 잘 먹고 이 양을 평소처럼 이 약을 당뇨 약을 먹었을 때 그때는 같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며칠 탄수화물 섭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은 먹었어요. 그럴 때 글리코타운을 먹으면 당연히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의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